로모션이라는 데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60만 대로 연평균 성장률이 24%입니다. 전체 24%면 또 2차전지 업황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다시 2차전지 업황이 캐즘이 아니라 뭐 장기 침체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평균 24%씩 성장하는 산업이 많을까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LG엔솔이 중국의 체리 자동차에 1조대의 배터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 최초로 LG엔솔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이고요. 저는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돼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한국 경제 및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전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저는 정치적 부분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이번에 정권 새로 바뀐 정권은 주식에 일단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얘기하면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종의 부의 증식 효과를 누리게 하려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법도 개정하고 또 주주의 권리를 잘 찾게 하게끔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좀 어떤 밀어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 대통령도 실제 주식 투자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질문하는 내용만 봐도 내가 알고 정책을 실행하거나 어떤 업계 관계자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전 정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가 크다고 보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정권의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타이밍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지금 환율이 1360원대거든요. 근데 불과 트럼프가 이제 관세 때린다고 할 때마다 1400 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만 거의 14%? 12%에서 14%가 빠진 거니까,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요거 표 아마 PD님 띄워주실 건데요. 굉장히 주도주가 셉니다.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시장보다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이 주도주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주도주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보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도주를 투자해야 되냐? 결국은 주도주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수익률과 앞으로 오래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현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 한 달치 5월 1일부터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SK 하이닉스부터 두산까지 여기 보시면 방산주가 있고요. 조선주가 있습니다. 방산하고 조선주는 작년부터 올랐어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은요. 원래도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강했고 바이오가 항상 거래대금이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바이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쉽게 말해서 주도주는 영원하다. 그래서 주도주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저는 외국인 위주로 가져왔어요. 조금 더 장기 투자 포지션이 크니까. 근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뭘 사는지 봤냐면 역시나 바이오하고 로봇을 삽니다. 로봇 계속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재미난 게 엔터를 많이 사요. 엔터. 심지어 외국인의 누적수급 코스닥 1등도 SM 엔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죠. 아까 코스피에서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조선하고 방산에 뭘 사죠? 새롭게 전력기기를 사고요. 지주사를 사고요. 금융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방산, 코스피로 치면 조선방산이라는 탄탄한 딱
센터를 잘 지키고 있는, 센터포드를 잘 지키고 있는 주도주가 딱 있고 주변 주도주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주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방산이 메인을 꽉 차고 있고 심지어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전 섹터가 어떻게 보면 순환매격으로 기존 주도주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조선방산 여전히 강하면서 원전과 금융과 지주사와 반도체까지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주가는 부진하지만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랑 외국인 기관의 수급 현황을 보면 바이오가 여전히 큰 코스닥에서 큰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리가캠이 빠지잖아요. 항상 받치는 수급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러니까 바이오가 굳건해요 코스닥에서. 근데 뭐가 빵빵 터지죠? 로봇이 빵빵 터지죠. LNG가 빵빵 터지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엔터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굳건한 거예요. 바이오라는 핵심 주도주 옆에 엔터가 붙고 LNG가 붙고 또 원전이 붙고 로봇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가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숫자. 오늘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오늘 가져온 거 말씀드리면 방산의 6개 종목. 메인이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대 로템, LIG 넥슨,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 우주, 풍산까지. 그다음에 조선의 핵심 4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자, 총 이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이 너무 재밌죠? 212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요. 불과 작년 말 12월 30일 이제 딱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전 대비 113조가 증가했어요. 코스피 전체 시총이요. 2,400조라고 하면 조선과 방산의 합산이 전체 시총 증가액의 25%를 담당했다. 4분의 1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방산, 조선 10개가 코스피 전체 시총이 한 47조가 증가했는데 그걸 방산, 조선이 담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방산과 조선이 코스피 지수를 주도했고 실제 코스피 시총 자체도 1960조대에서 2400조대로 키웠으니까 450조를 그냥 조선 방산이 4분의 1을 하드캐리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군사 충돌 막 나오죠. 빵빵 지금 막 전쟁 얘기 막 나오는데 오히려 국내 방산 업체들한테는 기회다. 조선 마찬가지고요. 예? 이스라엘이 한국과 굉장히 협력적이면서 경쟁 관계다. 무기 수출에 있어서. 하나가 생산하는 레드백 장갑차에 이스라엘 포탑과 능동 방어 체계를 적용했고 장거리 레이더나 무인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수 도입해 운용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이면서 협력 관계인 거예요. 무기 체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이란하고 문제가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긴다는 거는 국내 방산 기업들한테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한국에 청궁2 있죠. 현궁 있죠. K2 전차 있죠. K9 자주포 있죠. 이런 게 경쟁 관계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 방산주는 계속 부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좀 불안하죠. 대만 또 막 얘기 나오죠. 중국의 대만 침공. 그래서 방산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익이 따라오냐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방산과 조선의 연간 영업이익 합산이 12조 6천억입니다. 올해 25년도. 전체 12조 6천억이란 금액은 불과 1분기 3개월 전 6월달이니까 3월달 실적 추정치에 대비해 얼마가 올랐냐? 3개월 전에 9조 5천억에서 32%나 증가했어요. 자, 보세요. 2분기에 실적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잖아요. 3분기쯤 되면 3분기면 몇 월일까요? 9월달쯤 되면 또 이 추정치가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실적 추정치가 32%가 증가하면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계속 따지셔야 돼요. 주가는 올랐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도 같이 올랐을까? 주가는 올랐는데 이익도 같이 올랐을까?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과 실제 이익은 얼마나 이 갭 차이가 날까? 근데 조선이나 방산 주가 빵 뜨는 동안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오는 게 합리화가 된다고요. 주가는 빵 뜨는데 이익은 계속 떨어져요. 그럼 주가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업체별로 봤더니 하나오션의 3개월 전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58.8%가 증가했고요. 하나오션이 이제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1조가 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50% 증가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2조 4천억대에서 3조 6천억대로 이익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선은 주가 올라가는 만큼 이익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HD 현대중공업 3개월 전만 해도 1조 2천억대에서 1조 9천억 사이즈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도 46%가 이익 추정치가 증가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2조 4천억대에서 3조 1천억대로 27%가 증가했습니다. LIG 넥손 볼게요. 2,900억대에서 3,550억대로 1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이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면서 전체, 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덩어리가 크다는 건요. 조선방산이 시가총액 증가분의 4분의 1을 담당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죠? 조선방산 잘 모르겠어. 근데 코스피 지수는 사고 싶어. 코스닥 지수는 사고 싶어. 그러면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에서 덩어리 큰 방산이랑 반도체랑 조선방산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인이 투자자를 잘 모르겠는데 나는 코스피 지수 살 건데 뭐 그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코스피를 산다기보다는 한국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한국 지수가 구조적으로 레벨업 될 것 같아서 사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의 18%를 삼성전자가 담당하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섹터가 굉장히 강한 주도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혹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전주는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 좋게 얘기하면 과거 2차 전지만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원전 관련돼서는 안타까운 거는 그거죠. 이익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2기가 실제 양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SMR이 진짜 말 그대로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올해가 25년이니까 앞으로 한 3년 뒤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터지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돼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러면 실제 만들어지는 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3년 뒤니까 실제 원전에 대한 실적도 3년 뒤 근처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로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한테 원전 관련된 에너지의 패권을 완전히 뺏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싸고 실제 원전을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보다 어떤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 야 원전 짓는 거 위험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중국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지었고 심지어 가격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0기당 40조니까 한 기당 4조까지 원전을 엄청나게 싸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중국으로부터 다시 원전, 에너지의 패권을 다시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뺏겼죠. 엄연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원래 미국이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국 말고도 원전 강국이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프랑스가 있습니다. 우리 체코랑 계속 싸웠던 프랑스. 독일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국가들이 원전을 탈원전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벨기에 같은 경우는 22년 만에 지금 다시 친원전으로 바꾸고 있고,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 영국, 크로아티아, 정말 베트남, 다양한 국가들이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원전 설비 용량을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연평균 3%, 좋게 보는 데는 연평균 4에서 5% 정도 성장해서 2050년까지 950기가와트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370이니까 약 3배 정도
설비 용량 자체가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에서 SMR 관련돼서는 SMR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법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SMR 관련돼서는 그래도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전력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신재생 에너지 자꾸 안타까운 거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자 풍력부터 바람의 양이 그렇게 일정한가?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안도로 쪽에 있는 해상도시 쪽에 그 풍력이 잘 돼 있거든요. 뭐 이태리가 그렇고 스페인이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태리나 스페인에 비해서 우리가 풍력에 대해서 그렇게 그 건설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ESS가 따라와야 돼요. 그럼 ESS에 대한 별도 설치 비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뒷받침돼야 돼요. 전력기기에 대한 별도 설치가 들어가요. 물론 LCOE 발전 균등화 비용은 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제반적으로 따라오는 여건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제한적인 요인이 있고요. 태양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조량이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발전 단가는 싼데 치명적인 거는 원전 있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도 가능하지만 제조업에 맞는 전력원이에요. 기저전원. LNG 복합 화력 발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환경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지만 원전은 이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전이 급부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이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캐파는 크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전과 LNG 복합 화력 발전, 천연가스로 벌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을 원전이 채우지 않으면 그 전력 수급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계속 24시간 365일 돌려야 되는데 신재생 잘못 썼다가 중간에 그냥 데이터 센터 갑자기 뻥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전력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면 그냥 이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그게 났잖아요. 블랙아웃이 왔잖아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단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에너지의 그 원전 관련된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기업들이 진짜 이제 글로벌로 예를 들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팀코리아로 수주를 받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던 말 그대로 뭐 프랑스의 EDF 전력청이 프랑스 전력청이 수급을 받던 그 밑단에 있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팹리스 반도체로 치면 팹리스죠. 설계하는 데는 무진장 많아요. 뭐 영국 업체도 있고 프랑스 업체도 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있고 일본 업체도 있고 많은데 그 밑단에 자 설계를 했어. 자 가서 시공해서 지어. 이 제작 업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들어가는 기자재 중에 하나인 LNG에도 들어가요. 기자재 설비. 그게 GE 중에 GE 버너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미쯔비시가 있어요. 이런 데들이 캐파가 지금 27년까지 다 이미 차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스터빈을 말씀드리면 원전도 더 만들 수 있는 제작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와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때하고는 다르게 공급을 그렇게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중국 업체라든지 러시아의 로사스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 걸 쓸 수는 없죠. 말 그대로 진짜 지정학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거기에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원전에 예를 들어 뭐 킬스위치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말 나쁜 맘 먹고 그냥 다른 나라 와서 원전 짓는데 그 원전으로 다 폭발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 업체가 그냥 딱 배제된다고 보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5개 정도입니다. 글로벌로 5개인데 글로벌로 유럽만 원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짓겠다고 하고 아시아 짓겠다고 하고 중동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주가들이 날아가는 거고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부담이 되는 건 확실한데 오늘 딱 기준으로 저희가 화요일 날 찍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커졌냐면요. 시가총액 9등이 됐습니다. 9등.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럼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총 몇 등이었을까요? 40등 밖이었습니다. 40등. 50등 수준이었어요. 50등. 9등까지 올라왔다는 건요. 그냥 레벨업이 아니라 퀀텀 점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딱 그 제로베이스 시가총액 10등 안에 진입한 시점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런 거 있겠죠. 그냥 ETF인데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만 사는 ETF가 있겠죠. 있어요. 뭐 코리아 탑 10인가? 그러면 그 ETF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든 쉽든 10등 안에 드는 종목 ETF를 그냥 지수에 대한 배분 비율로 사야 됩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럼 두산그룹은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글로벌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원전을 단순히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 흐름이랑 같이 보자.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현대건설을 개인이 사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아니면 기관이 사는지 그걸 꼭 좀 수급을 같이 체크해 보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깨지면 BHI도 깨질 거고 S&T 에너지도 깨질 거고 현대건설도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음 달에 또 나올 건데요. 다음 달에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 상황을 또 한번 점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 에너지 메가 트렌드를 좀 길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못 사서 막 뭐 제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 많은데요. 아, 못 사서 막 미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식이 재밌는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그냥 계속 상승만 할 것 같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상승하니까 이게 조정이 안 올 것 같죠. 조정은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라 2차 전지도 우리 매매할 때 조정 안 올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조정은 온다. 조정이 오면 그때는 좋은 투자 기회를 삼고 한번 원전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필요성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전의 시대는 일단 산업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판매량입니다. 5월 달 데이터가 이제 추정치인데요. 아마 다음 달 되면 전체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모션이라는 데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60만 대로 연평균 성장률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4%면 이거를 뭐 또 2차 전지 업황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다시 2차 전지 업황이 캐즘이 아니라 뭐 장기 침체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연평균 24%씩 성장하는 산업이 많을까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누적으로 볼게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누적으로도 글로벌로 전기차가 720만 대. 요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720만 대가 됐어요. 누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냐? 작년에 500만 대 초반이었으니까 28%가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이 27% 성장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력이니까 중요하죠. 북미가 70만 대로 3% 성장했어요. 미국이 조금 부진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신차가 나오는 그 한 달 동안이 테슬라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성향을 좀 세게 드러내면서 그 테슬라 리스크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5월 달만 떼놓고 보면 독일이 45% 성장했고요. 영국이 32% 성장했고요. 스페인이 72% 성장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기저효과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30% 넘는 성장이 나온다는 거는 판매량을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캐나다가 요 관세 때문에 지금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데이터에 캐나다를 넣으면 미국 데이터가 4% 성장하는 걸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이 좀 부진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나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는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4월 말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나머지 기존 모델 있잖아요. 모델 S, 모델 3. 그게 보면 판매량이 마이너스 15%예요. 많이 줄었어요. 그럼 테슬라는 줄었는데 현대기아차가 또 부진했어요. 5월 달에. 4월 달 데이터 좋았는데 현대기아차 5월 달에 마이너스 49%로 판매량 줄었는데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지금 미국에서
3등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GM이 16,000대 넘게 팔면서 90% 성장했어요. 포드가 한 7,500대 정도를 팔면서 25%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판매량은 5월달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리튬하고 니켈의 가격이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88% 빠졌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치면 킬로그램당 59 위안 정도 되니까 니켈은 14.9달러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리튬하고 니켈이 여기서 더 빠질 거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더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리튬하고 니켈 업체들이 많이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하고 니켈에서도 이제 감산하거나 파산하는 업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보면 리튬 니켈이 공급량이 줄어들면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더라도 가격이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이 심하다라고 보고요. 다운사이클이, 그러니까 전기차의 다운사이클이 연장될 거라고 얘기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는 LG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가동률이 LG엔솔 같은 거는 지금 53% 정도 수준이고요. SK온이 45%, 삼성 SDI가 32%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물건 출하가 빨리빨리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출하가 적체되고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 다운사이클을 연장시키냐 하는 악재가 있는 건데 오늘 또 마침 제가 출연하는 오늘 6월 17일 기사로 LG엔솔이 중국의 체리 자동차에 1조대의 배터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 최초로 LG엔솔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슬슬 양극재 업체도 에코프로비엠 CATL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중국 업체들 쪽으로도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동률 측면, 출하량 측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업황으로 보면 바닥은 나왔냐? 업황으로 보면 바닥은 좀 나왔다고 보는 이유가 판매량 데이터하고 가격에서 그런 조금의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직도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5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예상 출하량을 다 더한 거랑 2027년 삼성 SDI, LG엔솔, SK온이 증설하겠다고 하는 증설 캐파 물량의 차이를 보면 2025년 예상되는 출하량의 약 3배 정도에 해당되는 게 27년 이 3사의 캐파입니다. 그럼 현재 출하량의 3배가 돼야지 얘네가 세우겠다는 캐파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3년 동안 25, 26, 27 3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더 폭증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계속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전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 정도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섹터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다. ESS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ESS가 앞으로 전기차 전체 시장 캐파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최소 250조에서 최대 400조까지 시장 커질 거로 보는데 미국 ESS 시장에 지금 중국이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ESS를 굉장히 빠르게 국내 업체들이 뺏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또 확인할 수 있냐? 예를 들어 LG엔솔의 미시간 공장을 전기차의 일부를 ESS 공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삼성 SDI 인디애나 공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ESS 물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ESS 관련돼서 섹션 301 여기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 ESS 같은 경우 총 상호 관세 포함해서 28.4%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28.4%의 관세를 더했을 경우에 중국 ESS가 국내 ESS랑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국내 ESS가 3% 정도 가격이 더 싸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ESS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LG엔솔 미시간 공장 말씀드렸고, 지금 데이터나 실적으로도 ESS가 실제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지배력, LFP ESS 배터리를 바탕으로 95%까지 올라왔는데 점유율이 87%, 82%, 79%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다. 삼성 SDI가 가장 따끈따끈하게 독일의 최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랑 이틀 전에 테스볼트라는 데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폴란드에서 폴란드 국영 전력청인가요? 거기랑 또 ESS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넥스트에라 에너지, 미국 업체죠. ESS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ESS 공급 계약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까 가동률 관련된 부분, 공급 관련된 부분이 또 우려 요인이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해서 폐지 결의안을 캘리포니아 행정법원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랑 싸우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그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의무적으로 2035년까지 폐지해가지고 전기차를 폭증시키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좀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이 폐지될 경우 전기차 역성장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전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의 저가 전기차 라인업을 지금 EV3랑 EV4가 지금 꽉 잡고 있거든요. 유럽은 지금 재미난 게 지금 국내 전기차가 올해의 전기차 또 EV9이 아마 올해의 전기차 뽑혔을 거예요. 유럽 올해의 차에 국내 완성차가 뽑히고 있어요. 미국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현대 기아차를 꼽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 기아차가 유럽과 미국에서 물론 5월달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근데 전기차도 가격은 신차가 가격이 좀 다운이 돼야 되죠. 평균 대부분의 전기차 신차 가격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6천만 원대 이상이 되면 전기차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관세라는 거는 휘발유차에도 관세가 붙습니다. 그럼 휘발유차 가격도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만 6천만 원대 이상이나 비싸다? 이건 논리적으로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 휘발유차 가격에 대한 어떤 진검승부, 패리티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가격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휘발유차 가격도 같이 비싸진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사입니다. 자, 요거 표 SK증권이 잘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LG엔솔은 테슬라가 20%고요. GM이 더 커요. 그러니까 LG엔솔은 지금 좋은 상황에 왜 GM이 연평균 90%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17,000대까지 회복이 됐다고요. GM이 25%고요. 테슬라 20%, 폭스바겐 12%, 현대기아차가 생각보다 비중이 작아요. 10%. 기타 많죠. 그만큼 LG엔솔은 고객사가 엄청나게 잘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성 SDI 볼게요. 아니 근데 삼성 SDI 투자하시면서 삼성 SDI 고객사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꼭 좀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 SDI는 BMW가 자 LG엔솔은 가장 큰 GM이 25%밖에 안 되는데 삼성 SDI는 여기 BMW 기준이 35%나 돼요. 이게 BMW 비중 클 때는 40%까지 될 때가 있어요. BMW 의존도가 커요. 근데 BMW가 판매량이 좋나요 지금? 좋지 않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지금 중저가 차가 훨씬 잘 팔린다고요. 스텔란티스 25%, 폭스바겐 20%. 여기 기타에 지금 현대차가 들어가려고 해요. 리비안 15%. 리비안 박살 났죠. 폭스바겐 어렵죠. 그나마 스텔란티스가 선방하고 있어요. BMW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SKO는 한번 보겠습니다. SKO는 현대차가 50%예요. 그러니까 SKO는 지금 현대차에 회복되니까 삼성 SDI보다 SK온이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물론 SK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야 재무구조가 삼성 SDI가 훨씬 좋고 SK온 재무구조 너무 불안해. 부채 많잖아. 계속 외부에서 돈 꾸잖아. 그런데
SK온이 판매량 측면은 훨씬 낫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50%예요. 폭스바겐 20%고요. 왜 SK온 얘기할 때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포드 때문에 그래. 야, 포드 판매 안 좋잖아. 근데 보세요. SK온의 포드 비중 1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SK온은 현대차가 잘 되면 같이 가는 겁니다. 요 옆에 거 한번 중요한 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체감 거래 가격이 AMPC가 생산세액 공제가 3,150달러, IRA 보조금 7,500달러.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면 10,000달러 이상이 전기차의 실질 거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요거 10,000달러 더 넣으면 57,000달러 수준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대 이상 가격대가 나오는 거니까 부담을 느낀다는 건데, 자, AMPC는 이제 결정 났잖아요. 2031년까지 1년만 당겨지는 걸로.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어요. IRA 보조금 7,500달러? 자, 이 7,500달러 보조금 안 받아도 지금 중저가 차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가 계속 말씀드려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휘발유차 가격이랑 실제 보조금 없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근데 보세요. 전기차는 TCO라고 하는 거냐? 토탈 코스트 오퍼레이팅. TCO 비용이 휘발유차보다 훨씬 낮습니다. 차를 살 때 감가상각도 생각하잖아요. 유지 비용도 생각하잖아요. 기름값도 생각하잖아요. 그걸 한번 다 따서 보시면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매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LG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의 이 고객사 이렇게 봐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의 고객사는 뭔지, 포스코 퓨처엠의 고객사는 뭔지, 코스모 신소재의 고객사는 뭔지 한번 냉정하게 내가 손품을 팔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꼼꼼하게. 그거부터 저는 투자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원전주 중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S&T 에너지가 신고가 영역인데, S&T 에너지는 이제 원전과 LNG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를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릴게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공랭식 열교환기 탑티어입니다. 글로벌 탑티어고요. 국내에도 공랭식 열교환기를 하는 업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교환기는 초대형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교환기는 당연히 원전에도 쓰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LNG 복합 화력에 더 많이 쓰입니다. LNG의 무역량이 2030년까지 600만 톤으로 24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합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주기기만큼 S&T 에너지의 이 설비가, 발전 설비가 원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완벽하게 원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S&T 에너지나 BHI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동에서 공랭식 열교환기를 꽉 잡고 있는데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실제 수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이 EPC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된, 또 복합 화력 관련된, LNG 관련된 이 발전 프로젝트 관련돼서 벡텔이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탑티어인데, 벡텔 에너지한테 750억 가까이 수주를 신규로 받았고 추가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이 LNG가 너무 중요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동은 LNG의 대부분을 카타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카타르는 해수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공랭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이용한 거거든요. 여기에 좀 개념을 설명드리면, 플랜트에서 생산된 유체, 그죠? 유체를 핀튜브라는 관에, 핀튜브 관, 지느러미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핀튜브 표면을 확장시켜서 대류의 방식, 열의 방식, 우리 많이 배웠죠, 지구과학 시간에. 대류, 전도, 복사. 자, 대류의 방식으로 열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유체 자체는 핀튜브 안을 흐르게 하고요. 유체 밖에 발생한 열을 핀튜브의 겉면을 통해 핀으로 확산해서 그거를 밖에 날개 모양의 회전 날개가 있는 팬이 있어요. 팬. 냉각팬으로 이 열을 어떻게 해요?
바람을 차가운 바람 위에서 아래로 쏟아면서 튜브 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로 열을 냉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공랭식 열교환기 업체들이 많았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카타르가 해수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많진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LNG의 교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LNG 미친 듯이 수출할 테니까 중동 너네 LNG 받아. 아시아 너네 LNG 받아. 그래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미국 LNG가 싸니까. 그리고 심지어 LNG 엄청나게 수출한 나라 어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불안해졌죠? LNG 수급이 유럽 내에서. 그래서 유럽도 미국 LNG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카타르만 해수 냉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카타르를 제외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오만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미친 듯이 이 공랭식 열교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마침 LNG를 수출한다고 하니까 그 미국이 LNG 수출하는데 이 S&T 에너지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필수 기자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실제 신규 수주 중에 천연가스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천연가스가 LNG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석탄 화력과 석유화학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만 앞으로 연간 공랭식 열교환기 필요한 게 100기에서 125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이 총 40기에서 50기의 15개 트레인, 기수로 치면 LNG 600기에서 750기를 신규로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간 100기에서 125기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미 창사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1분기 누적 수주 잔고만 9,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LNG의 캐파는 연간 15%씩 증가해서 2028년에 4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공랭식 열교환기는 언제까지 성장하냐? 2030년까지 7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루이지애나, 텍사스, 그 다음에 리오그란데 다양한 LNG 프로젝트가 FID라고 하거든요.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11개의 당장 지금 최종 투자 결정 단계를 진행하는 게 11개의 LNG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 S&T 에너지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지금 기대되는 것만 해도 루이지애나, 드리프트, 그 다음에 텍사스, 그 다음에 커먼웰스, 그 다음에 리오그란데 이렇게 6개 이상의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S&T 에너지가 중동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중동 사우디의 가장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 아람코의 2025 IKTBA 포럼에서 HRSG 페어레스 보일러 메인 벤더로 S&T 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LNG가 석유가스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높은 가동률 때문에 에너지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전은 오래 걸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LNG 복합 화력 발전을 쓰려고 하고 있고 북미와 중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아람코뿐만이 아니라 ADNOC라고 있어요. 아부다비 국영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여기 역시도 핵심 공급업체로 S&T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미국의 LNG 그리고 원전 기자재 설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S&T 에너지도 원전 관련주로 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원전의 핵심 주기기, 반응로, 가열기, 원자로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그 26조 중에 약 8조 5천억, 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의 일단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탑티어 SMR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오클로, 엑스에너지 여기에 이미 다 투자가 돼 있고 지분 투자를 했고 그런 업체들과 기자재 공급 계약을 받기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커지느냐. 현재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372기가와트인데 앞으로 검토 중인 원전과 건설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의 기수는 416기로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총 설비 용량 역시도 400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1분기 5월달 기준으로 5건의 약 4조 3천억의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원전 수주가 아니고요. 가스 복합 LNG 관련 수주입니다. 카타르의 피킹 유닛, 사우디의 루마, 그리고 사우디의 나이리아, 그리고 PP12, 그리고 6월달에 최근에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이랑 오만 포 가스 복합 발전 계약을 9,500억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가스 LNG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로 갖고 있는 거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미 14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SMR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 SMR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원전의 주도권을 완전 뺏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가장 핵심 파트너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코바니 원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체코에 테뮬린이 있습니다. 테뮬린이 3, 4기 관련돼서 원전 추가 수주 역시도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의 원전의 기술로 치면 가장 1등,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파운드리 딱 이거죠. 자, 엔비디아로 치면 뭐가 있죠? TSMC 같이. 그러니까 원전으로 치면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고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TSMC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 근데 대형 원전의 주기기는 한수원이 수주를 받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두가 좋은 상황이고요. 중장기 이익 개선이 그러면 언제 본격화될 거냐? 아직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당장 올해 이익 개선이 본격화가 아니고요. 27년부터라고요.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내에서 포지셔닝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동남아하고 중동에서 포지셔닝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 유럽, 미국 다 골고루 수혜를 받겠다는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7월 달에 드디어 SMR 관련된 모듈 표준 설계 승인을 획득하면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가 계약을 맺을 거고 그걸 관련돼서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기자재 업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터키, 동남아 모두 신규 원전 도입 또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의 모멘텀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원전에 가려져서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게 바로 가스터빈이거든요. 발전 가스터빈. 총 6개 업체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멘스, G버너바, 미쯔비시, 그 다음에 캐나다의 BWXT 요 4개 업체가 이미 공급이 꽉 찼어요. 27년까지. 28년도 거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스터빈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가스터빈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가스터빈 관련돼서 한수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4기를 납품하면서 실제 글로벌로 가스터빈 수출에 대한 기대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중동과 미국 모두 가스터빈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쟁업체들이 이미 다 27년도 물량까지 다 찼기 때문에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쪽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 캐파는 대형 원전 총 7기가와트, 가스터빈 총 3040메가와트, SMR 총 10기.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9년까지 13조 5천억의 수주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스터빈 약 1조 9천억, SMR 1조 2천억, 대형 원전 5조 8천억, 다 더하면 8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캐파 늘려가지고 신규 수주 13조 5천억은 충분히 초과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글로벌 관점으로 보자. GE 버노바가 시총이 180조에서 200조 왔다 갔다 하고요. 지멘스가 약 100조에서 120조 왔다 갔다 합니다. 미쯔비시가 100조에서 한 110조 왔다 갔다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얼마까지 왔죠? 한번 볼까요? 오늘도 주가가 6만 원을 돌파했는데 네, 37조입니다. 37조. 네. 그러니까 GE 버노바, 지멘스, 미쯔비시 비하면 시총이 3분의 1에서 적게는 6분의 1 사이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기술력이나 어떤 제품 경쟁력이나 GE 버노바나 지멘스랑 미쯔비시 중공업에 떨어지냐? 그건 아닌데 그건 있죠. 자, GE 버노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의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크죠. 그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그죠? 글로벌 업체들이랑 시총 차이가 나죠.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겁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4%도 안 되는 이익률이었는데 2027년 기준으로 8.8%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원전과 가스터빈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S&T 에너지 관련된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커먼웰스 프로젝트, 또 뭐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 뭐 있죠? AI 관련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모든 가스 발전과 관련된 심지어 메타와 구글, MS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에너지 공급원으로 천연가스를 선택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천연가스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짓는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을 누가 공급할 거냐? GE 버너바, 지멘스, 미쯔비시는 이미 다 목이 찼다. 그런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의 모멘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굳건하게 시가총액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 밑단에 현대건설, BHI, S&T 에너지도 같이 간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좀 소외된 주식으로는 S&T 에너지를 보시고, 하지만 S&T 에너지를 내가 투자하더라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은 계속 체크해야 된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9등까지 올라왔다. 그 시가총액의 퀀텀 점프에 대해서도 구독자분들이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YD는 다른 전기차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5월달 데이터에서는 테슬라 제치고 이제 BYD가 판매량 1등을 기록했는데 저는 그걸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엄청나게 컸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냉정하게 좀 잘 공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국내 전기차 업체들, 국내 배터리 업체들 힘들다는 것만 강조해서 부각돼서 언론이 나오고요. 중국 전기차 문제 있는 건 또 얘기를 잘 안 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공정하게 중국 BYD가 어떤 문제가 있고 중국 그 CATL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같이 중요도 있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그 기사의 편중 현상이 심한 것 같고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가격 경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2의 헝다 사태 부동산 난리 났었잖아요. 헝다. 그것처럼 BYD가 제2의 헝다 사태에 나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있거든요. 제가 초반에 그 BYD 부채 빚 관련돼서 한 78조로 기사를 봤는데 그게 실제로는 뭐 150조, 200조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BYD가 그 밑에 협력업체들한테 지급하지 못한 돈 어음이 있잖아요. 미지급금 어음 끄는 것만 7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막 엄청 막 호황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전기차 업체도 어렵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뭐 양극재 업체들 힘든 것만 부각할 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 업체들도요, 이 극심한 과잉 생산 경쟁 때문에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이 48%까지 떨어졌어요. 50%가 안 됩니다. 아까 LG엔솔 51%, 야, 우리 글로벌 1등 업체인데 51%밖에 안 되냐? 중국 업체들도 지금 49%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굉장히 부진한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동차 분석가 존 머피에 따르면 수요 부족과 극심한 가격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국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YD가요, 지금 자동차 판매 가격을요, BYD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팔아보겠다고 깝죽깝죽 대다가 지금 못 팔고 있죠. BYD가 지금 가격을요, 판매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35%에서 40% 가격 인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드릴까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줄이고 있습니다. 싸게 안 팔겠다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이번에 관세 붙이나 안 붙이는, 우리 7월 달에 관세 25% 나와? 10% 가격 인상할 거야 그랬어요. 자동차가 안 팔리는데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BYD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데 가격을 35%나 다운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불가피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조차도 중국의 소셜미디어가, 아니 당장 한 주 지나면 전기차 가격 더 떨어질 건데 왜 지금 차를 사? 언제, 다음 주에 더 싸질 텐데? 그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가 이하의 판매를 하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할인 경쟁을 중국 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BYD가 1등인데 이 정도면 나머지 업체들은 어떨까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기사난 중국의 체리 자동차가 왜 중국의 CATL한테 발주를 안 주고 LG엔솔한테 발주를 줬을까? 1조 넘는 금액을. 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보니까 원통용 배터리요. 468. 중국은 뭘 하죠? 각형 배터리를 합니다. 각형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BYD가 거의 가격 덤핑 수준의 판매를 하면서 그냥 박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BYD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나머지 업체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BYD가 촉발한 가격 경쟁 때문에. 공장의 절반도 못 돌리고 딜러망이 붕괴되고 대리점 불실해지고 공급업체 쥐어짜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상황이, 작년에 이미 16개의 전기차 브랜드가 퇴출됐대요, 시장에서. 올해 13개가 새로 또 진입했대요. 그러면서 13개, 새로 진입한 13개 브랜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엄청 했는데요,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량이 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중국 차들이. 그래서 BYD 지금 아까 부채 얘기가 76조에서 100조 얘기 나오는 거고,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가 CAAM이라는 데서 테슬라와 BYD, 지리 16개 중국의 메인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가격 경쟁을 자제시키겠다는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 관련 조항 독점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네 또 스스로 이 약속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생각보다 5월 달에 판매 데이터가 한 달 테슬라를 역전시키는 현상이 나왔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만큼 BYD 차가 냉정하게 전기차로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 부분을 빼고. 근데 지금 가격 부분도 BYD 말고 지금 폭스바겐의 ID4 시리즈라든지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기아차의 EV3라든지 EV 시리즈라든지 또 캐스퍼, 현대차의 캐스퍼, 그리고 GM이나 포드나 테슬라에서도 지금 중저가에 포지셔닝된 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으로 보고는 BYD를 선택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BYD 죽쓰는 동안에 현대기아차는 테슬라 제치고 일시적으로 1등을 하긴 했지만 BYD가 지금 7,200대 정도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동안에 현대기아차가 아이오닉 9하고
EV4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출시를 합니다. 4분기에는 아이오닉 6 출시를 하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 20%대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중국에 뺏긴 점유율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고요.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GV60, GV70, GV80이 전기차 라인업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BYD가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점유율이 올라온 부분을 또 유럽의 자체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 폭스바겐, BMW,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이런 제네시스 시리즈, 아이오닉 시리즈, EV 시리즈, 캐스퍼 이런 차들한테 계속 뺏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실제 좋은 차, 차별화된 디자인, 그리고 차별화된 성능, 이제 차별화된 가격까지 잡으려고 하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유럽의 원래 완성차 업체들, 유럽에요. 지금 체코하고 튀르키예 현대 공장을 지금 두 곳 중심으로 생산량을 오히려 늘린다고 합니다. EV3랑 유럽의 판매명은 잉스터입니다. 잉스터. 캐스퍼 EV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잉스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3천만 원대 팔리거든요. 이거 BYD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저는 BYD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래서 BYD가 어려우면 CATL은 어떨까? CATL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좀 숨기고 있는데 업계 재편되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니까 CATL 미국은 의미가 없으니까 유럽 데이터가 5월 달에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성장이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 역성장으로 지금 현재까지 5월 아마 중순 데이터까지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 역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중국 업체들도 쉽지 않다. 국내 업체들 주가 빠지는데 중국 업체들 거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BYD, CATL 모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할인 정책 35%, 차가 잘 팔리면 35%나 절대 할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BYD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격 덤핑, 부품업체 쥐어짜기가 전체 이 중국 전기차의 밸류체인 업체들을 망가뜨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부가 이걸 계속 보조금 주면서 몇십조, 몇백조의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는데, 그럼 중국 내에서 이미 공급 과잉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진출 못하고 유럽 가서 열심히 팔려고 하고 있고 아시아 가서 열심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 데이터가 아시아나 러시아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럽에서 버티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BYD급의 가격 저렴한 차는 지금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BYD가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ID4 시리즈가 상당히 또 최근에 판매 데이터가 좋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기아차 이런 차들, 그리고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역시도 저가 모델을 낼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델2 하이랜드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중국 전기차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중국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강연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강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이제 강연의 장점은 직접 오셔가지고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큰 장점인데 예전만큼 이렇게 강연이 그렇게 활발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주식의 완전 빠꼼이 김선영 대표하고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이렇게 4명이서 전국적으로 군 단위, 면 단위, 읍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강연을 다니려고 하고 있고 5월 달에 30분 넘게 오셨어요. 서울에서 해서. 그래서 6월 달에 6월 21일 날 서울 신촌 쪽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시대에 맞춘 주도주, 그리고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6월 21일 신촌 홍대 이쪽에서 강연회를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소통하실 수 있고 일방적인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나고 네트워크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번에도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도 1시간 반 동안, 그때는 또 케이터링 업체까지 붙여서
밥도 먹으면서 같이 우리 또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미국 주식도 상관없고 국내 주식도 상관없고 비트코인도 상관없으니까 오셔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하고 소통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을 갑니다. 원래 부산 가려고 했는데 7월 12일 피디님이 요거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 그 지방 부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니까 대구로 와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중에 강연 같은 거 가서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으신데 서울이 아니라서 못 오시는 분들 지방 강연 저희가 어디든 갈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가고 대구, 대전, 뭐 광주, 울산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지방 강연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김선영 대표,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이렇게 넷이서 전국적으로 지방 다니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방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지방 강연 1탄은 7월 12일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산, 대구가 유력한데 다른 지역 있으면 어디든 말씀해 주시고, 6월 21일에 서울에서는 신촌, 요번 주 토요일이네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신촌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한 주도주 관련돼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비트코인 얘기할 거니까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주식이 어렵죠. 미국 주식 좋을 줄 알고 미국 주식 넘어갔는데 미국 주식은 주춤하고 한국 주식이 코스피 지수가요, 지금 오늘 또 기준 보니까 2940선을 얼마 만에요? 41개월 만에 돌파했어요. 어렵지만 또 너무 재밌어요. 절대 주식으로 쉽게 돈 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는 좀 유지하시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진짜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랑 막 기술 이전을 해? 오늘 안타깝게도 바이오 얘기는 하나도 못 해드렸어요. 다음 달에 제가 또 너무나 재미난 로봇 얘기랑 바이오 얘기, 전기차 얘기 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항상 체크하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회사가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아.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익과 기대값의 이 시소관계 계속 생각해 보시고, 방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방산 비싼데 이익이 미친 듯이 개선된대. 그 방산 주가와 이익의 관계. 방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기대값은 없어. 그럼 사람들 기대값 올라오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 기대값과 주가의 관계. 그거 계속 따져보시고. 내가 투자한 거 수익 많이 났어요. 더 갈 수 있죠. 조금 수익 실현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금화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금화를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데, 나 이거 두산 200% 먹었는데 500% 갈 거야. 나 두산 절대 안 팔아. 그러면 새로운 기회도 또 날리시는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못한 거 중에 다음 시간에 꼭 말씀드릴게, 정보 수혜주 중에 지주사가 있어요. 지주사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주사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 관련돼서 오늘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기존 조선방산 원전 말고 지주사라는 또 새로운 게 주도주가 막 나오죠. 하반기에 또 바이오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또 막 주도주 로봇 막 주도주 나오죠. 그러면 조선방산 조금 내려놓고 바이오나 지주사 조금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껄무새라고 하잖아요. 나 이거 두산 갖고 있으면 500%, 100% 되고. 그건 껄무새고요. 조금 수익 났으면 정리해서 새로운 주도주로 좀 갈아탄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현금 비중은, 저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2,900이든 뭐 3,000이든 현금 비중은 항상 20에서 25% 정도는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항상 현금 비중 20에서 25%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시황이 궁금하거나 시황 대응이 어려우시면 빌리언스 캠퍼스라고 그 구독 모델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니까 구독 모델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